네, 제가 사는 동네가 경기도 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도 용인에서 이분의 이름이 부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도 했었고요. 용인시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오랜만에 일찍 불러주셔서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까지 수원시 부시장 지내셨고, 네네.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돌아오셨고, 네. 용인에서 이렇게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2018년에도요 용인시장에 한번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죠. 그때 당시, 그때 이제 백군기 시장님하고 양자 나중에 최종 둘이 경선을 했는데 제가 졌죠. 네. 백군기 시장님은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2013년부터 이제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을 해서 맞아요. 예. 12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어쨌든 그 전 시장 상대로 214억 판결이 확정돼서 일단 용인에 대한 뭐 애정이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평가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인시장 출마를 구상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아니 그 전에는 성남중원구에서 국회의원 한번 나오시려고 네네. 했었고, 또 수원에서 부시장 하시고 이렇게 네. 겉도시나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성남이나 용인이나 수원이 사실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경기 남부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성남, 그다음에 수원, 용인, 화성이 같이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용서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또 수원에 있어 보니까 또 용인에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단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른 도시의 상황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은 그런 분이 용인시장 되면은 더 깊이 있는 시정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네네. 또 자, 하나 또 첨가하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시장이라는 게 그 지역 문제나 지역 정치인들하고만 관계를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해결할 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용인도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그 고기교 같은 경우도 성남하고의 그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해결이 되게 안 됐거든요. 예, 성남시장하고의 협력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수원하고도 우리 이제 흥덕지구는 이제 거의 수원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용인이. 네. 거기도 항상 뭐 학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항상 서로 어찌 보면 갈등이 좀 있어요. 경계 네. 부분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뭐 또 어쨌든 수원과의 문제 관계나 우리 현 시장이나 관계도 있고 성남에서도 또 지금 뭐 시장에 출마하려는 분들하고도 관계도 있고 이래서 네. 오히려 문제 해결에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윤석열 사형 구형 변호사 현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죄에 합당하는 구형이라고 봅니다. 합당하다. 왜냐하면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어제 보면은 뭐 계속 아직도 뭐 계몽령이다 타령하고 있어요. 국민을 깨우는 이외의 방법이 없었다. 예.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서 나라가 만국의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서 예. 아직도 일단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죄송하다.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요. 보통 그래도 물론 뭐 그 밑에 있던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 책임이다. 보통 조직의 수장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부하들은 그래도 선처해 달라. 이런 얘기가 뭐 그게 물론 법적으로 어떤 건 있는 거 있지 않지만 그래도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본인 좀 뭐라 그래 지도자 리더. 로서의 그건 있지 않겠냐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 네. 남탓만 하고 있어서 부하들 탓하고 국민들 탓하고 야당 탓하고 본인은 잘못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누가 그분에 대해서 아이고 좀 불쌍한 이런 생각 가질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사형이 받으시 선고가 돼야 할 텐데 직위원 판사가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전두환 노태우 때도 보면 전두환은 이제 사형 구형하고 사형 선고가 됐었거든요. 네. 물론 2심에서는 이제 무기로 감형이 됐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재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 갖고 있고 본인이 또 이게 또 본인이 결론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사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규현 판사가 지금까지의 이런 부진을 털고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사형 선고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뭐 스스로 이제 그 불섭을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자, 또 하나 더. 지금 여권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현근택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건 뭐 기존 검찰을 오히려 또 키우는 입법안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지금 나온 것처럼 현재는 2대 범죄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9대 범죄를 확대하고 네. 지금은 사실은 우선 수사권 이런 거 없는데 우선 수사권도 준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무슨 사법 무슨 수사 사법관인가 만들어서 그게 기존에 이제 검사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니까 검사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은 안 했는데 결국은 주고 싶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검찰보다도 오히려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치면 더 커질 우려가 있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공감 문제예요. 공감 문제. 네. 지금 흘러가는 얘기가 보면 네. 지금 우리 전국에 이제 6개의 고검이 있거든요. 네네. 고검이 있는 데다가 아마 이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갖다 놓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은 뭐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청에는 이제 뭐 구치소라든지 이런 수용시설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조사하기 위한 그런 거 예. 이용할 수 있다면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은 고검하고 지검이 건물이 따로 있는데 네. 다른 지역 5개 지역 예를 들어서 수원, 뭐 대전, 광주, 부산, 대구는 다 한 고검하고 건물에 지검 있어요. 건물이 한 건물에 있어요. 예. 그럼 지검 건물은 밑에는 그냥 공소청으로 가고 위에 고검 건물은 중수청으로 쓰면 네. 사실은 기존에 그 다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소속만 그냥 뭐 법무부 행자부 소속으로 바뀌고 그렇지. 간판만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다시 합치기는 너무너무 쉽거든요. 맞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역진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어디다 설치한다는 말도 명확하게는 안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고검 건물을 그대로 쓰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예, 민주당에서 많이 손을 볼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이시고.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걱정은 권력기관끼리 그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수사는 완전히 한쪽으로 다 맡기고 기소는 한쪽으로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는 또 서로 이제 오류나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서로 견제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에게 뭐 억울하고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취지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100%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찰의 수사권을 주면서 사실은 경찰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저도 뭐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일이 뭐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예전에는 검찰은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빨리 처리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소 사건도 해결이 되고 뭐 이게 많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수사를 그동안 해온 게 아니어서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진행도 잘 안 되고 또 뭐 이 결정문도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의심을 갖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수사가 되게 깊이 부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해결을 계속 경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검사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사법연수원 나오고 뭐 수사하고 공소장 쓰고 불기소 이소 쓰고 이걸 계속 훈련하거든요. 훈련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경찰은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네. 중수청처럼 검찰을 떼내서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예. 검찰에서 수사 인력이나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경찰하고 합해서 네. 만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뭐 고검 건물 쓰지 말고 차라리 경찰하고 함께 쓰면서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도 하고 훈련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라고 봐요. 제가 들어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용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님. 왜 이번에 용인시장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110만 정도, 110만 정도죠. 예. 예. 인구가 아마 조만간 130만 정도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오.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가 느는 도시는 거의 없거든요. 예. 중요한 이유는 일단 뭐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예. 가장 핵심이 이제 반도체 단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 용수 문제도 있지만 전기 문제 해결인데 네. 이게 사실은 야당 시장으로서는 해결할 상황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상일 용인 시장도 보면 뭐 그전에 윤석열 정부 있을 때는 회의를 뭐 했는데 지금은 회의 안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고립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정부 여당으로부터 고립되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어쨌든 이상일 시장도 어쨌든 윤석열 뭐 정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막 뭐 본인이 막 뭐 여당 사람들하고 소통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는 단점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도시가 커져가고 있고 용인 수지나 기흥 쪽이나 이렇게 뭐 처인구도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교통이나 교육 문제로 해결할 것 되게 많아요. 도로나 지하철 문제라든지 불편함, 그다음에 문화, 교육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거는 결국은 여당이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4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금 여당 민주당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당정 간에 그러니까 시장과 이 국회의원들과 협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받고 그거를 또 예산은 국가 예산도 받지만 지역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협력 사업이 그럼 공동의 어떤 이해관계가 돼야 돼요. 예. 합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만 바꾸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네 분 이미 계시고 임기 그렇죠. 남아 있는데 네 분 다 민주당이에요, 또.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시장만 바꾸면 문제 해결이 간단하죠.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 시장이 국민의힘 이상일 시장인데 네. 이분 하면은 또 굉장히 유명한 짤이 있죠. 윤석열이가 열차에서 구두를 신은 그렇죠. 채 네네네. 그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근데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구두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이상일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윤석열의 공보실장일 때 그 사진이 찍혔는데 윤석열의 공보실장 대 이재명의 대변인, 이런 대결 구도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도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그때 선거가 제일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2022년 대선이 치열했고 네. 그때 뭐 저도 대변인으로서 방송도 많이 나갔고 고소고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한 4건 정도 그래요? 당해는 다 무혐의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치열한 선거였는데 예. 그 당시는 아마 이상일 지금 현 용인시장은 이제 윤석열 공보시장이었고 그때 예. 아마 호남 지역 내려갈 때 아마 그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궁화호에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또 저기로 해서 뭐 시장 당선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윤석열은 일단 뭐 감옥으로 갔고 예. 뭐 그 잔당이라고 봐요. 잔당? 잔당이 계속 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뭐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일단 정권 교체가 됐고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현근택 변호사. 자, 그 사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저 사진입니다. 윤석열이가 두 발을 이제 열차 사람들이 앉을 자리에다 올려놓고 바로 그 윤석열 족발 옆에 이상일 시장이 앉아 있는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저런 인성을 보고도 우리가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세웠으니 뭐 참 이런 부끄러움은 다 이제 국민의 몫이 돼버렸는데, 자, 수원시 정무부시장을 하셨어요. 네네. 수원시가 이제 용인보다도 더 큰 도시고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고 그렇지만 또 점점 수원을 닮아가는 도시가 용인이란 말이죠. 거기서 네네. 어떤 걸 배우셨어요? 어떤 걸 또 네네. 터득하셨고? 우선 이제 용어가요. 이제 네. 예전에는 정무부시장 역할은 정무부시장이 맞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법으로 그거를 제2부시장 이렇게 제2부시장. 예. 네, 그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도청 소재지고다 보니까 이게 아마 수원이 시가 된 게 1949년이에요. 6.25 네. 전이거든요. 용인은 96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차가 좀 있죠. 네.
근데 인구는 지금 이제 수원은 125만 정도 되는데 용인이 110만 정도 되는데 아마 한 10년 내로 저는 추월할 걸로 봐요. 아, 추월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은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용인은 계속 늘고 있어서 네. 추월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수원은 이제 좀 이제 안정됐다보다는 이제 뭐 문화예술 스포츠 쪽으로는 좀 앞서가요.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는 활력은 조금 이제 많지 않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용인은 그 반대쪽이죠. 예. 산업적으로는 되게 활력이 막 생겨가고 있는데 이제 도시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조금 아직 부족한 인프라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한 게 많이 눈에 보이던데 예. 일단은 제2부 시장 역할인 게 주로 뭐 이제 도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건축 행정 이런 쪽이거든요. 오. 제가 또 뭐 건축 기사나 건설 안전 기사 자격도 있고 또 뭐 저 대학원에서 건축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쪽에 많이 보여서 네. 용인을 이렇게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어떻게 계획해야 되겠다. 네. 그런 부분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용인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권역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네네. 기흥과 수지와 네. 그리고 처인. 네. 처인은 이제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맞습니다. 아닌데 네. 이곳에 이제 어마어마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아마도 대단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네. 자, 어떻게 용인이 향후 4, 5년 동안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세요? 일단 용인이 뭐 아시겠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저쪽 원삼 쪽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4개 팹을 짓고요. 팹이라는 건 이제 반도체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쪽 이동 남사 쪽에 삼성전자가 6개 팹을 짓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반도체의 어쨌든 반도체 집적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이 서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아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이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거기 그렇죠. 이 문제가 결국 기본적으로 전력을 맞습니다. 끌어오기 전기 어려우니 용인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호남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SK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민간 산업 단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민간이 땅을 사서 이제 공장을 짓는 방식이라 예. 그걸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지정은 뭐 도라든지 국가에서 하지만 네. 사업 주체는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조성한 국가 산업 단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 단지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팹 공사 시작을 안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옮겨가자는 주장인데 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 남부에 웬만한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화성, 동탄, 평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천. 근데 이제 어쨌든 평택이라는 게 용인이 그 중간쯤입니다. 네네. 하이닉스도 원래 지금은 이천 쪽에 있는데 이천 쪽에도 조금 멀다 해서 이쪽으로 이제 수도권은 약간 붙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삼성도 지금 원래 본사는 수원인데 그 옆에 동탄 있고 그다음에 화성 기흥 화성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평택이 있는데 거기보다 이제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입장인데 사실은 생태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네. 거기에 소부장 그다음에 뭐 정비업체들이 다 밀집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 문제는 이게 아마 물론 가장 어려운 문제고 이 송전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왜냐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내부에 아마 LNG 발전소를 6기 정도 만드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동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아직 강원도에 있는 화력발전소, 동해안에 있는 원전, 또 호남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끌고 와야 되는 건데 네네. 그 송전탑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송전탑을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보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결국은 해저 케이블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예. 해저 케이블로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그 호남 쪽에서 들어와도 뭐 화성이나 평택 쪽에 온 다음에는 다시 이제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그거를 송전탑으로 하지 말고 지중으로
거고. 지중으로. 지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지하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게 좀 해법이 될 수 있지 않냐. 결국은 송전탑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뭐 시각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약간 환경적인 것도 있고 약간 뭐 전자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지하화하는 방법을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안이 있다, 길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 그 사실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게 전력도 그렇지만 물도 필요하거든요. 물. 맞습니다. 예, 물이 지금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광주 같은 데는 뭐 가뭄 피해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수량이 제일 풍부한 게 한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강, 남한강 팔당 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걸로 이미 계획돼 있고 공사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하이닉스 쪽, 삼성 쪽 각자 물을 끌어올려다가 지금은 예전에 관을 좀 적은 걸로 하다가 관을 크게 늘려가지고 예. 하나로 오고 예. 용인 쪽에 온 다음에 두 개로 나누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한강물이 사실은 한강물을 대체할 만한 우리나라의 강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당 시장이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면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죠. 예. 그래서 반드시 여당 시장이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또 현근택 변호사처럼 경험도 있고 또 대통령과의 소통이 가능하시죠? 그럼요.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2007년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아, 그 당시에 2007년. 변호사, 네. 변호사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 같이 만들 생각도 했었어요. 몇 분 우리 동기들하고 예. 이제 한 6명이 모여서 우리 선배 2명, 우리 동기 3명 해서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죠. 예. 6명이서 우리 로펌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만나서 뭐 회의도 하고 이랬었어요. 예. 그다음에 뭐 그 때도 뭐 변호사 시절에도 제가 사무실에 놀러 간 적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사무장도 만나기도 하고 또 같이 원픽으로 또 재판해 본 적도 있고요.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최근도 뭐 알고 지냈기 때문에 오래된 사이죠. 네, 그래요. 지금도 통화가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분. 아무래도 용인에는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클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 민주당 경선 구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용인시장. 지금 뭐 후보로 많이 거론되는데 일단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님은 뭐 뚜렷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분도 나오실 수 있다는 겁니까? 뭐 어쨌든 예전부터 계속 시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근데 것 같고. 그분이 적어도 내란 이후로 정치적 그 무게감이 매우 커지신 분인데 그 국회의원 그렇죠. 하신 분이 그 시장 나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때 어쨌든 삼선하셨고 근데 예전에부터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저도 최근에 한번 뵈긴 했는데 뚜렷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안 나온다 네.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가능성 열어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지의 국회의원 하셨던 정춘숙 전 의원님이 아유. 뭐 지역 행사를 많이 다니세요. 현수막 플래카드도 많이 걸었더라고요. 정춘숙 씨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온다는 뜻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마 뭐 백군기 전 시장님도 뭐 출마 안 한다는 말은 안 하셔서 조금 뭐 여지는 있으신 것 같고. 그 양반 무리를 일으킨 분이 그 나오실 생각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글쎄요. 나머지는 아마 유진선 지금 용인시의회 의장님도 뭐 생각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정춘숙 의원님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뭐 사실은 용인을 위해서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현근택 말고는 좀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림이.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자 이재명의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님 용인시장 출마설이 나와서 오늘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안 또 들어보니까 명쾌한 답을 갖고 계시네요. 자 용인의 미래를 위한 선택. 용인이 여러분 곧 수원시를 추월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여기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만큼 중요하다고 전 봐요. 제가 사는 도시기도 하지만은 현근택 변호사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